어느 날 우연히 듣게 된 며느리의 통화 소리. 집도 사주고 매달 100만 원씩 생활비까지 꼬박꼬박 보내준 저에게 글쎄 며느리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시댁집이나 빨리 우리 이름으로 넘어왔으면 좋겠어. 시부모님들 나이도 많으신데 언제까지 이 큰 집에서 사실 건지 모르겠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며느리에게 아낌없이 해줬다 생각했는데 이제는 저희 집까지 욕심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며느리의 정신머리를 반드시 고쳐놓겠다고요. 과연 제가 어떻게 고쳐줬을지 한번 들어봐 주실래요? 어디서 듣고 계시는지 댓글에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일상이 궁금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면 여러분께 더 많은 사연을 전해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0살이 된 김영자라고 합니다. 지금 이 나이가 되어서 이런 이야기를 털어놓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제가 이렇게 가슴 아픈 사연의 주인공이 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남편 박영철은 저보다 2살이 많은 72살이에요. 우리 부부는 젊은 시절부터 함께 작은 사업을 꾸려가며 그럭저럭 넉넉하게 살아왔습니다. 서울의 아파트에서 편안하게 지내면서 저는 노인대학에도 다니며 나름대로 활기차게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매일 아침 7시면 일어나서 남편과 함께 가벼운 산책을 하고 오후에는 노인대학에서 친구들과 어울려 서예도 배우고 노래도 부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녁이면 남편과 함께 뉴스를 보면서 세상 이야기도 나누고 가끔은 근처 마트에 함께 장을 보러 가기도 했죠. 우리 부부에게는 늦둥이 아들 하나가 있어요. 늦게 낳은 아들이라서 그런지 더욱 애지중지했습니다. 철호는 39이라는 늦은 나이에 결혼을 했어요. 처음 며느리를 만났을 때만 해도 참 얌전하고 예의 바른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말수도 적고 조용조용했거든요. 그래서 첫인상이 참 좋았습니다. 철호 부부는 결혼 후에 따로 신혼집을 꾸렸어요. 물론 그 집은 저희 부부가 마련해서 사준 집이었습니다. 아들이 결혼해서 새 출발하는데 집 걱정만은 하지 않고 살았으면 하는 부모 마음이었거든요. 그때만 해도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늦둥이 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도 하고 제 손으로 마련해준 집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거라고 믿었거든요. 매일 저녁 철호에게 전화를 걸어서 안부를 묻고 가끔은 며느리와도 짧은 대화를 나누곤 했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가족이 완성되는구나. 며느리도 제 딸처럼 아끼며 살아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그래서 명절이나 기념일이면 특별히 신경 써서 선물도 준비하고 맛있는 음식도 해놓고 기다렸습니다. 그 당시 제 마음속에는 오직 가족에 대한 사랑과 기대만 가득했어요. 며느리가 우리 집에 와서 편안해했으면 좋겠고 아들이 행복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일들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채로 저는 며느리에게 더 많은 사랑을 쏟기 시작했어요. 아들 하나밖에 없는 저희에게는 민경이가 정말 소중한 존재였으니까요. 명절이 다가오면 1달 전부터 무엇을 해줄까 고민하곤 했어요. 민경이 좋아할 만한 옷감을 고르러 백화점을 몇 바퀴씩 돌기도 하고 때로는 금반지나 목걸이 같은 귀한 것들도 준비했어요. 그럴 때마다 남편은 옆에서 웃으며 말하곤 했죠. 여보, 며느리 챙기는 건 좋은데 너무 무리하지는 마. 그런데도 저는 멈출 수가 없었어요. 며느리가 우리 집에 와서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거든요. 기념일마다 용돈 봉투도 빠짐없이 챙겨줬어요. 결혼기념일, 생일은 물론이고 명절 같은 날엔 더 후하게 준비했습니다. 또 매달 생활비 명목으로도 적지 않은 돈을 보냈어요. 제가 젊었을 때를 생각해 보니 아들 부부가 결혼 초기라 경제적으로 힘들 수도 있겠다 싶어서였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며느리는 우리 집에 오는 걸 그리 반가워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처음엔 시댁이 낯설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시간이 흘러도 별로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명절 때 우리 집에 오면 항상 얼굴에 무거운 표정을 하고 있었어요. 웃긴 하는데 억지로 웃는 것 같고 어색한 침묵이 자주 흘렀습니다. 제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대해서도 그저 예의상 맛있다고 할 뿐 진심으로 기뻐하는 모습은 보기 어려웠어요. 가끔 민경이 친정 이야기를 할 때면 목소리가 한결 밝아지곤 했어요. 친정에서는 어떻고 친정 어머니는 어떻다는 식의 이야기들이었죠. 그럴 때마다 마음 한편이 서운해지는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이렇게 잘 챙겨주려고 노력하는데 왜 시댁을 불편해하는 걸까 하는 그런 서운한 말이에요. 그래도 저는 계속해서 며느리에게 잘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혹시 제가 부족한 게 있나 싶어서 더 신경을 썼어요. 민경이가 좋아할 만한 반찬을 미리 만들어서 가져다 주기도 하고 계절이 바뀔 때마다 옷이나 이불 같은 것들도 챙겨줬습니다. 어느 날은 민경이 감기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직접 약국에 가서 좋은 약을 사들고 찾아간 적도 있어요. 그때 민경은 침대에 누워 있으면서 말했어요. 어머니, 친정 엄마도 이렇게까지 안 해주시는데 정말 죄송해요. 그 말을 듣고 정말 뿌듯했죠. 아, 내가 잘하고 있구나 싶었거든요. 그래서 더욱 열심히 며느리를 챙겨주려고 했습니다. 철호 부부가 걱정 없이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으면 하는 게 제 간절한 바람이었어요. 젊은 부부가 전세금이나 월세 걱정 없이 꿈을 키워나갔으면 해서 집까지 사준 거였으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어긋나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아무리 정성을 쏟아도 민경이는 좀처럼 마음을 열지 않는 것 같았거든요. 오히려 갈수록 우리 집에 오는 걸 부담스러워하는 기색이 역력했는데 그의 추석이 되어서야 그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추석 아침이었어요. 저는 새벽 5시부터 일어나서 차례상을 준비했습니다. 송편도 직접 빚고 나물도 여러 가지 무치고 전도 부치느라 정신이 없었죠. 남편도 일찍 일어나서 과일을 깎고 술잔을 준비하며 저를 도와줬어요. 아침 9시쯤 되니까 현관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온 거예요. 저는 기쁜 마음으로 앞치마를 벗으며 현관으로 나갔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현관문을 들어서자마자 한숨을 크게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하는 말이 제 귀에 또렷하게 들어왔어요. 아, 정말 명절마다 시댁 오는 거 진짜 피곤해. 친정은 그냥 편하게 가면 되는데 여긴 오는 것 자체부터 왜 이렇게 부담스러운지 모르겠어. 그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새벽부터 정성껏 준비한 제 마음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어요. 며느리는 제가 듣고 있는 줄도 모르고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매번 와서 인사드리고 차례 지내고 하는 게 너무 형식적이고 답답해. 우리 친정은 그냥 가서 놀다 오면 되는데. 저는 순간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래도 웃으며 며느리를 맞이했죠. 마음속으로는 피눈물이 흐르는 것 같았는데도 말이에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며느리는 그제야 저를 보더니 어색하게 인사를 했어요. 아마 제가 자기 말을 들었는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어요. 속으로 자꾸 되뇌었죠. 그래도 우리 아들이랑 결혼까지 해서 이렇게 명절에 와주는데 이 정도 불평은 감수해야겠지. 라고 스스로 위로했어요. 거실로 들어가서 차례를 지내는 동안에도 며느리의 표정이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절을 할 때도 형식적으로만 하는 것 같았고 차례상 앞에 앉아 있을 때도 시계를 자꾸 쳐다보더군요. 차례가 끝나고 나서 저는 며느리에게 말했어요. 민경아, 고생했어. 이제 앉아서 쉬어. 그런데 며느리는 별로 반가워하지 않는 표정으로 소파에 앉더라고요. 저는 계속해서 추석 음식을 차리느라 부엌을 오갔는데
그때마다 며느리가 아들에게 하는 말들이 귀에 들어왔어요. 언제까지 여기 있어야 해? 빨리 친정도 가야 하는데. 벌써 다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실 거야. 그런 말들을 들으면서 저는 점점 마음이 상했습니다. 제가 정성껏 준비한 이 모든 것들이 며느리에게는 그저 귀찮고 부담스러운 일일 뿐이었나 보더군요. 점심을 차려놓고 함께 앉아서 식사를 하는데 며느리는 음식을 대충 몇 수저 뜨고는 배부르다며 수저를 놓았어요. 제가 특별히 며느리를 위해 만든 갈비찜도 좋아한다고 해서 준비한 나물들도 거의 손을 대지 않더라고요. 식사 후에 차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려고 했는데 며느리는 계속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아들도 그런 며느리를 당연하게 여기는 것 같았어요. 그날 오후 아들 부부가 친정으로 간다며 일어설 때 며느리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어머니, 그럼 저희는 가볼게요. 어휴, 드디어 좀 편하게 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이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우리 집에서는 편하게 쉴 수 없다는 뜻이잖아요. 저는 그동안 며느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정성을 쏟았는데 그 모든 게 헛일이었던 걸까 하는 생각에 며느리가 미워 보이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음 명절에는 더욱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설날이었어요. 저는 어김없이 새벽부터 일어나서 떡국을 끓이고 명절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는 며느리가 좋아할 만한 메뉴들을 더 신경 써서 만들었어요. 혹시 지난번에 입맛에 안 맞았나 싶어서 말이죠. 남편도 일찍 일어나서 과일을 정성스럽게 깎아 접시에 담고 상차림을 도와줬습니다. 저희 부부는 아들 부부가 올 때까지 모든 걸 완벽하게 준비해 놓고 기다렸어요. 10시쯤 되니까 아들과 며느리가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현관에서부터 며느리의 표정이 영 좋지 않더군요. 차례를 지내는 동안에도 계속 한숨을 쉬고 시계를 자꾸 쳐다봤어요. 차례가 끝나고 상을 차리려고 부엌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는데 며느리는 소파에 앉아서 휴대폰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며느리에게도 도움을 청해볼까 했는데 선뜻 나서지 않는 모습을 보니 차마 말을 꺼낼 수가 없었어요. 그때 며느리가 한마디 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요즘 세상에 누가 이렇게 복잡하게 명절 차례를 지내나요? 저희 친정에서는 그냥 간단히 하거나 아예 호텔에 가서 편하게 식사하면서 보내요. 그 말에 저는 떡국 그릇을 들다 말고 멍해졌습니다. 제가 정성껏 준비한 모든 것들이 복잡하고 번거로운 일이라는 뜻처럼 들렸으니까요. 가슴이 먹먹해져서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옆에 있던 아들의 반응이었어요. 며느리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면서 말하더군요. 그러게요, 엄마. 민경이 말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요즘은 다들 간단하게 하던데요. 그 순간 저는 정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제가 며느리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정성껏 준비한 모든 것들이 시대에 뒤떨어진 일이라는 식으로 말하다니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목구멍이 막힌 것처럼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억지로 웃으면서 상을 차리는 일을 계속했을 뿐이죠. 식사 시간이 되어서 다 함께 식탁에 앉았는데 며느리는 떡국을 한 숟가락 떠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님, 죄송한데 저는 떡국을 별로 안 좋아해요. 다음부터는 그냥 평소처럼 간단하게 드시면 안 될까요? 그때 저는 정말 속으로 피눈물을 삼켰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서 정성껏 끓인 떡국을 별로 안 좋아한다니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많은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명절 준비를 했는지 며느리는 전혀 모르는 것 같았어요. 남편이 옆에서 제 표정을 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민경아, 어머니가 정성껏 준비해 주신 건데 맛이라도 봐보렴. 그런데 며느리는 시큰둥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아버님, 정성은 알겠는데
저는 정말 떡국이 입에 안 맞아요. 이해해 주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화장실에 간다며 자리를 뜨고 화장실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제가 며느리를 위해서 쏟은 모든 정성과 사랑이 이렇게 무시당할 줄은 정말 몰랐어요. 화장실에서 나와서 다시 식탁에 앉았는데 눈치라곤 전혀 없는 며느리와 아들은 제가 없는 사이에 친정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친정에서는 어떻게 하고 친정 어머니는 어떻게 한다는 식의 이야기들이었죠. 오후에 아들 부부가 돌아간 후 저는 남편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여보,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며느리가 우리를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건가요? 남편은 저를 다독이면서 말했어요. 여보, 너무 상심하지 마. 요즘 젊은 애들은 다 그런가 봐. 그런데 저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었어요. 정성과 사랑으로 준비한 것들이 이렇게 무시당해도 되는 건지 고민하고 있는데 시간이 갈수록 며느리의 불평은 더욱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그 후로 며느리는 우리 집에 올 때마다 불만을 표현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돌려서 말하던 것이 점점 직설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느 날 일요일에 아들 부부가 저녁 식사를 하러 와서 평소보다 음식을 많이 준비했어요. 며느리가 좋아할 만한 메뉴들로 정성껏 차린 상이었죠. 그런데 며느리가 식탁에 앉자마자 한숨을 쉬며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댁에만 오면 항상 뭔가 해야 할 일이 있어서 정말 힘들어요. 저희 친정에 가면 그냥 편하게 쉬기만 하면 되는데 벙쪄서 그대로 굳어 있었어요. 며느리를 편하게 해주려고 혼자 모든 걸 다 준비해 놨는데 그것마저 부담스럽다면 뭘 더 어떻게 해달라는 건지. 며느리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그리고 매번 와서 인사도 드려야 하고 음식도 많이 차려주시니까 다 먹어야 할 것 같고 정말 부담스러워요. 차라리 밖에서 만나서 간단하게 식사하는 게 어떨까요? 며느리를 위해서 정성껏 음식을 만드는 게 부담이라니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건지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더 놀라운 건 아들의 반응이었어요. 며느리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면서 말하더군요. 엄마, 민경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요즘은 다들 그렇게 부담스럽게 안 하잖아요. 그때부터 저는 정말 서운함이 밀려왔어요. 지금까지 며느리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쏟은 모든 정성이 그냥 부담스럽고 번거로운 일이었다는 뜻이잖아요. 그 후로도 며느리의 불평은 계속됐습니다. 그 다음에 왔을 때는 더욱 직접적으로 말했어요. 어머니, 전 부치는 거 잘 못하는데 꼭 해야 하나요? 하기 싫은데. 저희 친정에서는 그런 거 안 하거든요. 속으로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심지어 어느 날은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젊은 부부들은 다들 자유롭게 살아요. 명절 때마다 이렇게 복잡하게 하는 집은 저희 시댁뿐인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제가 우리 가족의 전통과 정을 지키려고 하는 게 복잡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일이라는 식으로 말하다니요. 며느리는 친정과 우리 집을 계속 비교하면서 불평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렇게 친정이 좋으면 거기 가서 살지. 왜 우리 집에 와서 이런 불평을 늘어놓는 걸까 하고 말이에요. 아들에게 이런 마음을 털어놓으려고 했는데 아들은 오히려 며느리 편을 드는 거 아니겠어요. 엄마, 민경이도 적응하는 과정이니까 이해해 주세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며느리의 불평은 더 심해졌어요. 차라리 처음처럼 조용히 있었으면 덜 서운했을 텐데 이렇게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현하니까 마음이 정말 아팠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며느리와의 관계에서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어요. 아무리 잘해줘도 고마워하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은 걸 요구하는 것 같아서 저는
그날 밤 아들에게 제 속마음을 털어놓기로 했습니다. 며느리가 방에 들어간 후 저는 아들을 따로 불러서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더 이상 혼자서 끙끙 앓고 있을 수는 없었거든요. 철호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아들은 거실 소파에 편하게 앉아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는데 제 말에 고개를 돌렸어요.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서 말했습니다. 네 아내가 자꾸 우리 집에 오는 걸 싫어한다고 하니까 엄마 마음이 정말 아프다. 그동안 민경이를 위해서 얼마나 정성을 쏟았는데 이렇게 무시당하니까 서운해. 아들은 제 말을 듣더니 한숨을 크게 쉬었어요. 그리고는 귀찮다는 듯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엄마, 그냥 넘어가세요. 민경이가 원래 예민한 성격이잖아요. 엄마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정말 큰 배신감을 느꼈어요. 제가 며느리 때문에 얼마나 마음 아파하는지 모르는 건지 아니면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건지 모르겠더군요. 저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계속 말했어요. 철호야, 엄마가 며느리한테 못해준 게 뭐가 있니? 집도 사줬고 명절마다 선물도 챙겨주고 용돈도 빠짐없이 보내줬잖아. 그런데 왜 민경이는 우리 집에 오는 걸 그렇게 싫어하는 거니? 그런데 아들의 대답은 더욱 실망스러웠어요. 엄마, 요즘 세상이 바뀌었어요. 며느리한테 너무 많은 걸 기대하지 마세요. 민경이도 자기 나름대로 힘든 게 있을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며느리가 힘들다고요? 그럼 제가 새벽부터 일어나서 음식 준비하고 명절마다 선물 준비하고 매달 용돈 보내주는 건 힘든 게 아니라는 건가요? 저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시도해 봤어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니? 엄마가 뭘 어떻게 해야 민경이가 편해할까? 아들은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그냥 지금처럼 하시면 돼요. 민경이도 시간이 지나면 적응할 거예요.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지 마세요. 정말 절망감이 밀려왔어요. 아들은 제가 얼마나 상처받고 있는지는 전혀 모르는 것 같았어요. 그 후로 저는 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일절할 수 없게 됐습니다. 말해봐야 며느리 편만 들고 제 마음은 헤아려 주지 않을 테니까요. 며칠 후에 남편에게 이 이야기를 했더니 남편도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여보, 요즘 젊은 애들이 다 그렇대. 우리 때와는 다르니까 이해해. 저는 그때부터 정말 외로워졌어요. 가족 중에서 제 마음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았거든요. 모두들 며느리를 이해하라고만 하지 제가 얼마나 상처받고 있는지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더군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며느리의 요구는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저는 결혼 초부터 아들 부부에게 매달 생활비를 보내줬어요. 처음에는 50만 원 정도였는데 물가가 오르고 생활이 어려워진다고 하니까 점점 늘려서 100만 원까지 보내주게 됐어요. 거기에 명절이나 생일, 기념일 때마다 따로 용돈을 챙겨줬으니 한 달에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은 돈이 나간 셈이죠. 그런데 어느 날 며느리가 이런 말을 하더군요. 어머니, 요즘 물가가 너무 올라서 생활비가 부족해요. 조금만 더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그 말을 듣고 얼마나 당황스럽던지 이미 충분히 많이 보내주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부족하다는 거잖아요. 그래도 아들 부부가 어려우면 안 되겠다 싶어서 더 보내주기로 했죠.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얼마 후에는 더 큰 요구가 들어왔어요. 며느리가 아들과 함께 와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차가 없어서 명절에 시댁 오기도 힘들고 평소에도 불편한 게 너무 많아요. 차 한 대 정도는 마련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정말 기가 막혔어요. 집도 사줬고 매달 생활비도 보내주고 명절마다 용돈도 챙겨주는데 이제는 차까지 사달라고 하다니요.
더 놀라운 건 옆에 있던 아들의 반응이었어요. 며느리의 말에 멋쩍게 웃으면서 거들더군요. 엄마, 민경이 말이 맞아요. 요즘 차 없으면 정말 불편하거든요. 다른 집들도 다 차는 사주던데요. 다른 집들도 다 사준다고요? 그럼 집 사주고 용돈 주는 집이 어딨다고 그런 집들이랑 비교를 하는 건지. 며느리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그리고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집이 너무 좁아요. 아이 낳으면 더 큰 집으로 이사해야 할 텐데 그것도 미리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이제는 더 큰 집까지 요구하며 이미 사준 집도 충분히 넓은데 그것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때 남편이 옆에서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민경아, 그런 것들은 너희가 천천히 준비해도 되지 않을까? 우리도 나이가 들어서 여유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 그런데 며느리의 대답은 더욱 당당했어요. 아버님, 요즘 젊은 부부들은 다들 부모님 도움으로 시작하잖아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이미 집도 사줬고 매달 100만 원씩 생활비도 보내주고 있는데 그것도 모자라다는 애들이 내 자식들이었다니. 며느리는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요구를 했어요. 어떨 때는 냉장고가 작다고 하고 어떨 때는 가구가 낡았다고 하면서 새로 사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정말 기가 막힌 건 이런 요구들을 할 때마다 며느리가 하는 말이었어요. 어머니, 저희 친정에서는 이런 것들 다 챙겨주시거든요. 시댁에서도 그 정도는 해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럴 때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렇게 친정이 좋으면 거기서 도움받으면 되지. 왜 우리한테만 이런 요구를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말이에요. 어느 날은 이런 말까지 했어요. 어머니, 요즘은 시댁에서 며느리한테 잘해주는 게 당연한 시대잖아요. 저희가 무리한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집들 보면 이것보다 더 많이 해주시던데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정말 속이 뒤틀렸어요. 당연한 시대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해준 게 부족해서 더 많이 해줘야 한다는 건가요? 이제는 당연하게만 여기는구나. 라는 생각에 제 속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가 정성껏 준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되어버렸고 오히려 더 많은 걸 요구하는 것을 보니까 정말 허탈했어요. 그때부터 저는 며느리를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 사람은 고마워할 줄 모르는 사람이구나. 아무리 해줘도 만족하지 않을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며느리의 진짜 속마음을 알게 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일요일 오후였어요. 아들 부부가 저녁 식사를 하러 와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고 남편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죠. 며느리가 전화 받으러 베란다로 나가더군요. 친구한테서 전화가 왔다고 하면서 말이에요. 저는 설거지를 하면서 별 생각 없이 있었는데 베란다 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아서 며느리의 통화 소리가 들려왔어요. 처음에는 그냥 친구와의 일상적인 대화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점점 목소리가 커지면서 무슨 말을 하는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휴, 정말 시댁 오는 게 이렇게 귀찮을 줄 몰랐어. 매번 와서 인사드리고 밥 먹고 하는 게 너무 스트레스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손이 멈췄어요. 설거지하던 그릇을 그대로 들고 있으면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며느리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자꾸 뭔가 해주려고 하시는데 솔직히 부담스러워. 음식도 내 입에는 안 맞고 선물도 자꾸 필요 없는 거 주시고 그냥 돈으로 주시면 안 되나 싶어.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기가 막혔어요. 제 진심보다는 그저 돈, 돈, 돈. 언제부터 며느리가 저렇게 돈만 밝힌 애가 되어버렸을까요? 그런데 며느리의 다음 말이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그래도 시댁집은 정말 좋아. 위치도 좋고 평수도 넓고
솔직히 이 집이나 빨리 우리 이름으로 넘어왔으면 좋겠어. 시부모님들 나이도 많으신데 언제까지 이 큰 집에서 사실 건 아니잖아. 그 순간 저는 정말 귀를 의심했어요. 제 집을 욕심내고 있다니요. 그것도 제가 듣고 있는 줄도 모르고 이렇게 노골적으로 말하다니요. 며느리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 말했어요. 우리가 좀 더 영리하게 행동해야 할 것 같아. 시부모한테 잘 보여서 나중에 유산 상속 받을 때 유리하게 해야지. 어차피 아들 하나밖에 없으니까 다 우리 거 아니야?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온몸이 떨렸어요. 유산 상속이라니요. 제가 아직 살아있는데 벌써 제 재산을 탐내고 있었던 거예요. 며느리의 통화는 계속됐습니다. 시어머니가 매달 100만 원씩 주시는 것도 좋긴 한데 솔직히 그것만으로는 부족해. 차도 사달라고 했는데 아직 대답이 없으시고 좀 더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할까봐. 저는 그제야 며느리의 진짜 속마음을 알게 됐어요. 제가 지금까지 정성껏 해준 모든 것들이 그저 당연한 것이고 더 많은 걸 받아낼 수 있는 방법만 궁리하고 있었던 거예요. 며느리는 마지막으로 이런 말까지 했어요. 어쨌든 너도 나처럼 시댁에서 최대한 많이 받아놔야 해. 시부모님들도 나이 많으신데 얼마나 더 사실지 모르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제가 죽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뜻으로 밖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최대한 많이 받아내겠다는 거고요. 저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어서 부엌 안쪽으로 들어갔어요. 가슴이 너무 뛰어서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어요. 지금까지 제가 며느리를 얼마나 잘못 봤는지 깨달았거든요. 며느리가 통화를 마치고 안으로 들어왔을 때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했어요. 그런데 속으로는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때부터 제 마음속 분노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며느리에게 쏟은 모든 정성과 사랑이 헛된 것이었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며느리는 저를 진심으로 좋아한 적이 없었고 그저 돈과 재산만 탐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부터 저는 며느리를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는 더 이상 속아 넘어갈 수 없다는 마음이 들어서 저는 그날 밤 남편에게 며느리의 통화 내용을 모두 상세히 털어놓았습니다. 남편은 처음에는 믿기 어렵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저도 만약 직접 듣지 않았다면 믿지 못했을 거예요. 저는 남편에게 며느리가 한 말을 하나하나 자세히 전했어요. 시댁 오는 게 귀찮다고 한 것부터 시작해서 제가 해주는 음식과 선물이 부담스럽다고 한 것,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집을 자기들 이름으로 넘기고 싶다고 한 말까지 모든 것을 말이에요. 남편은 그 얘기를 듣더니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여보, 정말 민경이가 그런 말을 했다고? 우리가 아직 살아있는데 벌써 집을 욕심내고 있었다니. 저는 남편의 반응을 보니까 제가 혼자만 느끼는 감정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남편도 충격을 받은 게 분명했어요. 그때부터 저는 지금까지 쌓여왔던 모든 감정을 남편에게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여보, 제가 며느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정성을 쏟았는지 아시잖아요. 명절마다 새벽부터 일어나서 음식 준비하고 선물도 정성껏 골라서 챙겨주고 매달 생활비도 빠짐없이 보내줬어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제 말을 들어주었어요. 저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민경이는 그 모든 걸 당연하게 여기면서도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심지어 우리 집까지 욕심내고 있었다니 정말 기가 막혀요. 그때 남편이 조용히 말했어요. 여보, 나도 요즘 민경이 행동이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집까지 사줬는데 이제는 우리 집도 욕심내고 있었군. 배은망덕한 것이.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속이 시원했어요. 남편도 제 마음을 이해해 주는구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의 다음 말이 더욱 중요했어요. 여보, 이제 우리를 무시하는데 더 이상 참을 필요 없어. 우리도 나이가 있고 우리 인생이 있잖아. 그 말에 저는 정말 공감했어요. 지금까지 아들과 며느리를 위해서 제 모든 걸 희생해 왔는데 그들은 저를 전혀 고마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많은 걸 요구하면서 제 재산까지 탐내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저도 이제 정말 지쳤어요. 아무리 잘해줘도 고마워하지 않는 며느리한테 더 이상 정성을 쏟고 싶지 않아요. 남편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여보, 우리는 지금까지 충분히 잘해줬어. 이제는 우리 행복을 생각해야 할 때야. 그날 밤 저희 부부는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동안 며느리 때문에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아들마저 며느리 편만 들어서 얼마나 서운했는지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남편도 저와 비슷한 마음이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다만 제가 더 직접적으로 상처를 받아서 먼저 폭발한 것 뿐이었어요. 그리고 그날 밤 저희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더 이상 아들 부부의 요구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것, 그리고 우리 재산을 지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민경이가 우리 집을 욕심낸다면 우리가 먼저 행동해야 해. 우리 재산은 우리가 지켜야지. 그 말에 저도 동감했어요. 며느리가 제 재산을 탐내고 있다면 저도 제 재산을 지킬 방법을 생각해야 했어요. 그날부터 저는 며느리에 대한 제 태도를 완전히 바꾸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더 이상 무조건적으로 잘해주지 않겠다고, 그리고 제가 받은 상처에 대해서는 반드시 응답을 받겠다고 다짐했어요. 제 결심도 그때 확실해졌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무시하고 제 재산을 탐낸다면 저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그 다음 주말을 기다렸습니다. 아들 부부가 평소처럼 일요일에 저녁 식사를 하러 온다고 연락이 왔어요. 저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고 제 마음을 확실히 전달해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남편도 제 결심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날 오후부터 조금 긴장한 기색을 보였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동시에 뭔가 시원해질 것 같은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저는 그날 특별히 음식을 많이 준비하지 않았어요. 간단한 반찬 몇 개와 밥만 차렸죠. 며느리가 어차피 부담스럽다고 하니까 부담 주지 않으려고 한 거예요. 오후 6시쯤 아들 부부가 도착했어요. 며느리는 평소와 마찬가지로 별로 반갑지 않다는 표정을 하고 있었고 인사도 형식적으로만 했어요. 거실에 앉아서 잠시 이야기를 나누는데 며느리가 또 이런 말을 하더군요. 어머니, 오늘은 평소보다 음식이 너무 없는데요? 저희 온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음식이 많으면 부담스럽다고 하고 적게 차리면 또 이렇게 말하고 도대체 어떻게 하면 만족할지 모르겠더군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경아, 너 우리 집에 오는 게 지긋지긋하다고 했지? 그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며느리는 갑자기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저를 쳐다봤어요. 아들도 놀란 듯한 얼굴로 저를 바라봤고요. 며느리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말을 더듬었어요. 어머니, 그게 무슨... 저는 며느리의 말을 끊고 계속했습니다. 친구한테 전화하면서 시댁 오는 게 귀찮다고 했잖아. 그리고 우리 집도 빨리 너희 이름으로 넘어왔으면 좋겠다고 했고,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제가 그 통화를 들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아들도 상황을 파악하고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어요. 저는 지금까지 쌓였던 모든 분노를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나도 이제 네 불평 듣는 게 정말 지긋지긋하다. 그동안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뒤에서는 그런 식으로 말하고 다니니?
며느리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어요. 평소의 당당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말았죠. 저는 냉정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집도 사줬고 매달 생활비도 보내주고 명절마다 선물도 챙겨줬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우리 집까지 탐내고 있었구나. 그때 아들이 급하게 끼어들었어요. 엄마, 민경이가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닐 거예요.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아들을 향해서도 화를 냈어요. 예, 너도 마찬가지야. 엄마가 얼마나 상처받는지는 모르면서 며느리 편만 들고 이제 그만해. 그리고 다시 며느리를 향해 말했어요. 민경아,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집에는 오지 마라. 너도 오기 싫다고 했으니까 서로 좋은 일 아니니? 며느리가 그제야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었는데 저는 며느리의 변명을 듣고 싶지 않았어요. 이제 와서 변명해봤자 소용없어. 네 진짜 마음은 이미 다 들었으니까. 아들이 다시 한번 말하려고 했는데 저는 단호하게 손을 들어 막았어요. 너도 더 이상 말하지 마. 엄마 마음은 이미 정해졌어. 그날 저녁 아들 부부는 거의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돌아갔어요. 며느리는 마지막까지 미안하다는 말을 했지만 저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남편은 제 옆에서 묵묵히 지켜보기만 했어요. 나중에 아들 부부가 돌아간 후에 남편이 말했어요. 여보, 이제 좀 시원하지? 저는 정말 속이 시원했어요. 그동안 쌓였던 모든 스트레스와 분노를 다 쏟아낸 것 같았거든요. 이제 더 이상 며느리 눈치를 보며 살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밤 저는 정말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곧장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제가 변호사 사무실에 도착해서 상황을 설명하니까 변호사가 제가 가져온 서류를 자세히 살펴보더군요. 그리고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어머님, 다행히 이 각서가 있어서 법적으로 문제없이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건을 위반했으니 원상복구가 가능해요. 사실 며느리는 몰랐지만 아들이 결혼할 때 저와 함께 작성해둔 각서가 있었어요. 아들 역시 당시에는 그냥 형식적인 서류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저도 설마 이런 일이 생길 줄은 몰랐지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준비해둔 것이었죠. 그 각서의 내용은 이랬어요. 첫째, 부모에게 성심껏 효도할 것. 그만큼 우리도 너희에게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 둘째, 만약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경우 지금까지 우리가 지원해준 모든 것을 반환할 것. 변호사는 이 각서를 보더니 자신 있게 말했어요. 이 조건들을 명백히 위반했으니까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요. 집을 다시 어머님 명의로 되돌리는 절차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현명하게 준비를 해뒀는지 새삼 깨달았거든요. 변호사의 도움으로 필요한 서류들을 작성하고 법적 절차를 밟기 시작했어요. 며느리가 효도는커녕 저를 무시하고 재산까지 탐냈으니 각서에 명시된 조건을 명백히 위반한 거였죠. 한 달 정도 지나서 모든 법적 절차가 완료됐어요. 결국 아들 부부가 살고 있던 집이 다시 제 명의로 되돌아온 거였죠. 변호사가 전화해서 모든 게 끝났다고 알려줬을 때 얼마나 속이 시원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는 망설임 없이 그 집을 바로 처분하기로 결정했어요. 부동산 중개사를 불러서 시세를 알아보니 그동안 집값이 많이 올라서 처음 샀을 때보다 훨씬 비싸게 팔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며칠 후 아들은 다짜고짜 저에게 전화해 따졌어요. 엄마, 집 명의를 가지고 가시면 저희는 어떡하라고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철호야, 너도 각서 쓸 때 내용을 다 알고 썼잖아. 조건을 지키지 못했으니까 원래대로 돌려받는 거야. 아들이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해요?
갑자기 집을 비우라고 하시면 저희는 어디서 살아야 하는데요? 저는 아들의 말에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해야 할 일이야. 내가 왜 책임져야 하니? 그리고 며칠 후 그 집 매수자가 나타났어요. 시세보다도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좋은 조건이었어요. 저는 즉시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서에 사인을 하면서 정말 후련한 마음이 들었어요. 며느리가 자기 거라고 믿고 있던 그 집을 제가 직접 처분해 버린 거였으니까요. 이제 며느리는 그 집을 절대 가질 수 없게 된 거예요. 부동산 중개사가 말했어요. 어머님, 정말 좋은 가격에 파셨네요. 요즘 이런 조건으로 파는 분이 드문데 현명한 선택하셨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뿌듯했어요. 제가 오랫동안 모은 재산을 지켜낸 거니까요. 집이 팔린 후에 아들에게서 또 전화가 왔어요. 이번에는 며느리도 함께 와서 사과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너희가 할 말은 이미 다 들었어.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하겠다는 거니? 그렇게 해서 제가 아들 부부에게 사준 집은 완전히 사라져 버렸어요. 이제 며느리는 더 이상 제 재산을 탐낼 수 없게 됐는데 집이 팔렸다는 소식을 들은 아들 부부의 반응은 정말 극적이었습니다. 그 다음 주 토요일 오후에 아들과 며느리가 함께 우리 집을 찾아왔어요.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며느리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고 아들도 초췌한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며느리가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앉더군요. 그리고는 울음을 터뜨리며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그동안 어머니 마음을 몰라드려서 죄송해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전혀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너무 늦었다는 생각만 들었거든요. 이미 제 마음은 완전히 닫혀버렸어요. 며느리는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며 사정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어디서 살아야 할지 정말 막막해요. 전세금도 없고 갑자기 이사를 나가라고 하니까 준비할 시간도 없어요. 제발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저는 그런 며느리를 보면서 전혀 동정심 따위도 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제 와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게 더 가식적으로 느껴졌거든요. 아들도 옆에서 함께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민경이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어요. 저희가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 없을 테니까 제발 집만은 다시 돌려주세요. 저는 아들의 말을 듣고 더욱 화가 났어요. 지금까지 제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던 아들이 이제 와서야 사정을 하다니 말이에요. 그때 며느리가 더욱 절절하게 매달렸어요. 어머니, 제가 어리석었어요. 어머니께서 저한테 얼마나 잘해주셨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제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봐주세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민경아, 너 친구한테 전화할 때 뭐라고 했니? 시댁 오는 게 지긋지긋하다고 할 땐 언제고 뭘 잘해주셨는지 깨달았다고 우는 거니? 며느리가 그 말에 더욱 울음을 터뜨렸어요. 어머니, 그건 제가 정말 어리석게 한 말이에요. 진심이 아니었어요. 그때 제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잘못 말한 거예요. 저는 며느리의 변명을 듣고 싶지 않았어요. 진심이 아니었다고? 그럼 우리 집을 너희 이름으로 넘기고 싶다고 한 것도 진심이 아니었다는 거니? 며느리는 그 말에 대답하지 못하고 그저 울기만 했어요. 아들도 옆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을 지었죠. 저는 그런 아들 부부를 보면서 마지막으로 제 마음을 전했어요. 나도 이제 너희가 지긋지긋해. 그동안 내가 얼마나 정성을 쏟았는데 이제 와서 후회하는 척 반성하는 척 지겹다고.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어떻게 하면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뭐든지 하겠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미 늦었어. 내 마음은 이미 정해졌고 집도 이미 팔아버렸는데
내가 무슨 수로 다시 사오니? 그 말을 듣고 아들과 며느리는 정말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어요. 아들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시도해 봤어요. 엄마, 그럼 저희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해요? 갑자기 거리로 나앉게 생겼는데 저는 아들에게도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해야 할 일이야. 내가 왜 책임져야 하니? 너희가 자초한 일이잖아. 그날 오후 아들 부부는 1시간 넘게 사정했지만 저는 끝까지 마음을 바꾸지 않았어요. 이미 제 결심은 확고했거든요. 며느리는 마지막까지 제 발에 매달리며 울었지만 저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제 와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게 더 가증스럽게 느껴졌거든요. 그렇게 아들 부부가 돌아간 후 저는 남편과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남편도 제 결정을 지지해줬어요. 여보, 이제 우리 남은 인생만큼은 우리 뜻대로 우리 행복만을 위해서 살자.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그렇게 살고 싶었거든요. 그 후로 아들과 며느리는 몇 번 더 찾아와서 사정했지만 저는 끝까지 마음을 바꾸지 않았어요. 제가 내린 결정이 옳다고 확신했거든요. 그 일이 있은 지 벌써 반년이 지났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결국 작은 원룸으로 이사를 갔다고 들었어요. 처음에는 가끔 안쓰러운 마음도 들었지만 이제는 그런 감정도 사라졌습니다. 며느리는 그 후로도 몇 번 저에게 연락을 시도했어요. 문자 메시지로 사과의 말을 보내기도 하고 명절 때는 선물을 보내기도 했죠. 그런데 저는 모두 받지 않았어요. 이미 제 마음은 굳어져 있었거든요. 아들도 가끔 아버지를 통해서 안부를 전해오지만 저는 더 이상 예전처럼 걱정하지 않아요.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줬다고 생각해요. 지금 저는 남편과 함께 정말 편안하게 살고 있어요. 여전히 노인 대학에서 친구들도 사귀고 여행도 다니면서 제 인생을 즐기고 있어요. 그동안 아들 부부 눈치 보느라 못했던 것들을 하나씩 해보고 있어요. 며느리가 탐냈던 우리 집도 여전히 저희 부부가 편안하게 살고 있죠. 가끔은 제가 너무 냉정했나 싶기도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저는 잘못한 게 없어요. 오히려 너무 잘해줬던 게 문제였죠.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서로 존중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 하는 것 같아요. 무조건 퍼주기만 한다고 해서 좋은 관계가 되는 건 아니니까요. 자식이나 며느리가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관계가 틀어져요. 진짜 고마워하는지 진심으로 사랑하는지 잘 살펴보시길 바래요. 저는 이제 제 남은 인생을 제 행복을 위해서 살 거예요. 그게 제가 배운 가장 큰 교훈이에요. 이상으로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네, 영자님의 이야기 잘 들어보았는데요. 영자님의 이야기는 현대 사회의 많은 가족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것 같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무한정 요구하고 받은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문화는 반드시 바뀌어야 하겠죠. 진정한 가족에는 서로에 대한 존중과 감사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영자님께 응원과 위로의 댓글 남겨주세요.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